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중동의 전운이 에너지 인프라 파괴라는 극단적인 경고로 치닫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 기술 패권을 향한 국가적 설계와 내부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이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는 거대한 전환점 위에서의 생존 투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데이터와 AI라는 미래 권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와 디지털 영토라는 두 갈래길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현장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국입니다. 우리 정치권과 노동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전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군요.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1994년에 이미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그간 제외되었던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해 이제는 전 국민이 함께 쉬게 되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인 휴일로 완전히 인정한 상징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화운동,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치 지향점이 뚜렷해 보입니다. 1964년 6.3 항쟁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분들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의와 예우라는 국정 철학이 입법으로 구체화된 사례죠. 다만 경제 실핏줄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헬륨 공급 문제로 제약업계는 수액백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항공유 가격은 폭등 수준입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절박함도 느껴집니다. 정부가 2030년 6G 상용화와 JIG3 도약을 위한 최종 청사진을 확정했죠. 어제 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네트워크 고도화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6G 인프라를 통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디지털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전쟁 여파로 이라크 등지에서 우리 주재원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대외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네요. 사실상 총력전 선포입니다. 발전소, 유전은 물론이고 하르그 섬의 수출 터미널과 생존시설인 담수화 공장까지 타격해 이란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뜻이죠. 현재 미 해병대와 해군 병력이 중동에 도착해 있어 지상전의 방아쇠가 언제 당겨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경책 속에서도 남미의 베네수엘라와는 7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방하며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실용적 행보입니다. 마두로 정권 축출 후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남미의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중동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미국 내부 경제는 고관세와 중동 분쟁 탓에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아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포기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법적 분쟁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열리죠. 네,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입니다. 미국 헌법의 근간인 속지주의를 대통령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를 다투는 헌법사의 중대 사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증시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추락하며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용 열관리 기술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래 권력인 인공지능 주도권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중국은 기술 패권과 외교적 주도권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세계 데이터 기구 설립에 축전을 보냈군요. 네, 시 주석은 데이터는 스마트 시대의 혁신 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표준을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딩세샹 부총리가 직접 참석해 축전을 낭독한 것만 봐도 중국이 이 기구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 성과도 상당합니다. 슈퍼 현미경이라 불리는 고에너지 싱크로트론 방사광원 시운전이 시작되었다고요? 물질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는 이 장비는 기초 과학 역량의 척도와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기초과학의 설계자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의원의 방문에 보복 조치를 발표하며 레드라인을 공고히 했고, 한편으로는 국민당 정념은 주석을 초청하며 양안 관계를 관리하는 노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수주 소식도 들려옵니다. 무려 10척의 초대형 유조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네요. 중국 선박그룹이 국내 선주와 맺은 계약인데 금액이 최대 90억 위안, 우리 돈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대금을 달러로 받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뛰고 해상 운송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전 세계 선주들이 배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중국이 흡수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재정 시스템을 정비하며 내실 다지기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산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결국 11년 만에 잠정 예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군요. 네, 8조 5,600억 엔 규모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조기 총선을 단행하면서 본예산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죠.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국가 운영마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란과의 정상회담 시기를 9기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동 리스크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루야 케이지 의원이 타겟이 되었죠. 대만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중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일본 내 보수파 정치인에 대한 실력 행사가 시작된 겁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도 기술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후지스가 AI를 활용해 낡은 시스템의 설계서를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작업 시간을 3분의 1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와 기상협회가 손잡고 내놓은 AI 서비스도 흥미롭습니다. 날씨로 수요를 예측해 발주를 자동화한다고요? 사키밀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과거 상점 주인의 직관에 의존하던 발주를 AI와 기상 데이터가 대신하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고를 최적화하는 기술인데 인력이 부족한 일본 서비스 업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OECD가 일본의 성장률을 0.9%로 유지하며 에너지 비용 상승을 경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런 기술 혁신으로 불황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의 중심, 이란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 의회가 아주 강력한 법안을 승인했네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란 리알화로 징수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을 제재하는 국가의 선박은 통행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세계 에너지 동맥을 쥐고 흔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지리적 이점을 극단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무력 사용까지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했습니다. 필요시 무력 사용이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이 비논리적이라며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시장의 공포는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 이란의 석유 수입은 2배로 늘어났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 증시에서는 1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 사라진 겁니다. 내부적인 고통도 심각해 보입니다. 이스파한 지역에서는 미사일 공격에 의한 불발탄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홍수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죠. 설상가상입니다. 9명이 사망한 홍수 피해에 더해 도시 곳곳에서는 공습의 흔적인 불발탄 처리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란이 빈곤, 실업, 인플레이션 등 구조적 붕괴 직전에 와 있다고 분석합니다. 겉으로는 에너지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듯 보이지만 내부 시스템은 전쟁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도 전쟁과 내부 갈등이 한계점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2026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는데 내용이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초정통파 유대인인 하레디 교육기관에 8억 세켈을 추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국방비 부족으로 기준금리를 4%로 동결하고 성장률 전망치도 3.8%로 낮춘 마당에 특정 종교 집단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외부 전쟁 중에도 내부 파벌 싸움으로 국고가 소모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테헤란의 무기 생산 시설에 대해 2차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자의 포효 작전의 연장선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남부에 떨어지자 즉각적인 보복에 나선 건데 미국의 최후 통첩이 10일 연장되면서 양측의 긴장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사형 선고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어떠한 관용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유치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분기에만 31억 달러로 작년보다 34%나 늘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AI 분야에 돈이 몰렸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처한 전쟁의 일상화가 오히려 보안 기술의 고도화를 불러온 결과입니다. 전쟁으로 6,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병원이 마비될 지경이지만 기술 자본은 이스라엘의 방위 기술에 냉정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의 단신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먼저 러시아와 영국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영국 외교관을 경제 스파이 혐의로 추방하자 영국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외교 전쟁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영국 내부적으로는 사회 주택 대기 가구가 34만 가구를 넘어서며 주거 위기가 심각합니다. 대기 시간이 무려 33년인 지역도 있다는데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 신호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소식도 있군요.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정치 기부를 금지했네요. 키어 스타머 총리가 내린 조치입니다.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를 통한 정치적 후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강조한 사례입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예술가들에게 인민예술가 칭호를 수여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 전쟁 중에도 문화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와 미래의 희망 사이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는 미국의 위협과 데이터를 인류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중국의 비전이 공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혼돈의 시대지만 분명한 건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향한 인프라를 닫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국가만이 결국 생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포성은 어둠을 부르지만 혁신은 길을 밝힌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